팔짱을 끼고 다정히 걸어가는 정옥과 장광수. 그 모습을 택시 운전석에서 목격한 순간 춘호의 눈앞은 새하얘졌다. 그 어떤 판단도 생각도 감정 또한 없었다. 춘호의 이성은 끊어지고 택시는 순간 속도가 올라갔다. 발끝은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았다. 춘호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악셀을 밟고 있었다. 쾅! 굉음, 비명, 찌그러진 본넷, 터져버린 에어백, 그리고 쓰러진 두 사람. 사고의 현장은 말 그대로 참혹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너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어느 한 지역에 소름 돋을 정도로 용하다고 소문난 여자 무당 박춘화가 있었다. 지방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큼 상담 손님이 끊이지 않는 무속인이다.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았지만 홀로 있는 날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시리게 느껴지곤 했다. 춘화는 간혹 구판을 벌일 때면 북을 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자리에 종종 부르던 이가 있었다. 이광수, 전국을 떠돌며 행사와 공연을 소화하는 바쁜 판소리꾼이었다. 춘화의 구판에선 소리는 하지 않고 오직 북만 쳤다. 북이 울릴 때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힘은 남달랐고 그 울림은 춘화의 가슴도 흔들었다. 광수는 젊은 날 사랑하던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사별남이었다. 구판이 끝난 뒤 함께 술을 기울이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여느 때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불태웠다. 그렇게 수년 동안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이어져 왔다. 같은 지역에 교회 권사 윤정옥이 있었다. 그녀는 신앙으로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택시기사 남편 춘호와의 정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정옥은 신도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던 중 창밖으로 굵고 애처로운 가락이 스며들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시끄럽나 싶은 소음이었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소리는 귓가에 남았다. 정옥은 신도에게 물었다. 저 아까부터 창밖에서 들리던 소리 혹시 뭔지 아세요? 신도는 미소를 지었다. 아, 근처에 국악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분한테 소리 배우는 분들도 몇 명 있는 것 같던데요. 정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 이 동네엔 그런 분들도 있구나. 며칠 뒤 신도의 집에 예배하러 온 정옥은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이 절로 소리를 쫓아 움직였고 낡은 건물 문틈 사이로 새는 가락은 절규 같기도 기도 같기도 했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광수가 홀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뽑아내고 있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경청했다. 소리가 끝나자 광수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옥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근처 교회의 권사 윤정옥이라고 합니다. 근처 신도 집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 계속 선생님의 노래가락 소리가 들려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이렇게 와서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광수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내심 기분 좋은 미소를 보이며 답했다. 예,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그날 이후 정옥은 가정 예배를 마칠 때면
어김없이 광수의 연습실을 찾았다. 어느 날은 제자들이 모여 배우는 날이었고 또 다른 날은 광수가 홀로 아련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뱉는 날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정옥의 머릿속에는 찬송가보다 광수의 노랫가락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광수의 모습이 계속 정옥의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하루 종일 불편한 기운을 느낀 춘화는 자신의 연인 광수의 점을 보았다. 점괘는 차갑게 일렁였다. 그대 곁에 연인, 다른 이성의 그림자. 며칠 뒤 지방 행사를 다녀온 광수의 짐을 함께 정리해주며 춘화가 은근히 광수에게 물었다. 광수 씨,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지요? 광수는 곧바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만 표정의 미묘한 변화와 말끝의 떨림은 춘화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춘화는 전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광수의 일정도 집요하게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광수는 춘화에게 지방 행사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지만 광수의 사무실 앞을 지나던 춘화의 눈에 연습실 불빛이 들어와 있었다. 지방 간다던 양반이 왜 연습실 불도 안 끄고 갔대? 정신이 없으시구만. 춘화는 혼잣말을 하며 연습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광수와 정옥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이에 두고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춘화가 억지 미소로 말했다. 어머, 광수 씨, 지방에 간다더니 일찍 왔나 보네? 광수는 젓가락을 멈추며 더듬거렸다. 1시간 전에 와서 손님이랑 그냥 밥 먹고 있어요. 정옥은 가볍게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라고만 인사했다. 춘화는 싸늘한 표정으로 끝까지 식사를 지켜보고 식사 뒤 식탁을 치우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그 밤 광수는 춘화의 집요한 추궁에 진땀을 흘렸다. 광수는 지방 공연 일정으로 이틀간 자리를 비웠고 정옥은 매니저처럼 보조하며 함께 움직였다. 공연을 마친 뒤 둘은 설렁탕집에서 허기를 달래고 호프집에서 술을 나눴다. 광수는 살짝 취기가 올랐고 술에 약한 정옥도 몇 잔에 얼굴이 붉어졌다. 자연스레 모텔로 향하는 두 사람. 모텔 불빛 아래 문턱을 막아선 사람은 광수를 미행하던 춘화였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제자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태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춘화의 등장에 얼어붙은 광수. 하얗게 얼굴이 질린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태생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짧게 뱉었다. 춘하 씨, 미안해요. 취기가 오른 정옥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광수에게 몸을 기댔다. 광수 씨, 저 이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춘화는 객실 하나를 빌려 정옥을 침대에 내동댕이 치고 문을 닫고 나왔다. 광수에게 낮게 말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여자는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그날 밤 춘화는 광수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광수 씨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면 난 언제든 준비돼 있어. 그러니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마.
그 말에 광수는 굳게 다문 입술로만 대답했다. 어느 날 광수는 춘화를 피해 정옥과 함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모텔에서 맞이한 아침, 광수와 정옥은 점심을 먹으러 상점가로 향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달리던 택시 한 대. 운전석의 사람은 다름 아닌 정옥의 남편 춘호였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택시 룸미러에 스쳐 지나갔다. 춘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다. 때마침 손님이 택시에 올라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핸들을 잡았다. 집에 가서 따지자며 춘호는 달아오른 화를 삼켰다. 근무 중 계속된 정옥과 알 수 없는 남자의 동행 모습이 계속 춘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끝내 춘호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춘호는 김치와 소주로 홀로 시간을 버텼다. 밤 11시 30분이 넘도록 정옥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기다림에 지쳐 식탁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눈을 뜬 춘호는 안방도 작은 방도 열어보았지만 정옥은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아침 10시 졸다 깼다를 반복하던 그는 찬물로 세수하고 택시에 올랐다. 택시를 예약 상태로 돌린 뒤 전날 두 사람을 보았던 모텔촌 근방을 무작정 배회했다. 점심도 걸은 채 몇 바퀴나 돌았을까. 골목 어귀 광수의 팔짱을 끼고 상점가 쪽으로 향하는 정옥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춘호의 이성이 끊겼다. 엑셀레이터를 밟는 발이 저릿했다. 브레이크를 밟을까 스치는 생각. 그러나 이미 늦었다. 쾅! 엄청난 충격과 굉음. 본넷은 구겨져 시야 절반을 가렸다. 차량 밖에선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춘호는 차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눈앞엔 믿기 힘든 광경. 광수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정옥은 건물 벽과 차량 사이, 일그러진 입간판의 사이에 끼어 의식을 잃은 채 늘어져 있었다. 정호가, 여보, 춘호는 다급히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다. 그때 사고 현장 앞 편의점 사장이 뛰쳐나와 119에 전화했다. 여기 택시가 행인을 쳤어요. 여자분이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옥은 중환자실로, 광수는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골목은 곧 경찰과 구급대로 가득 찼다. 춘호는 넉나간 얼굴로 연행되었다. 며칠 뒤 광수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춘화였다. 광수 씨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광수는 피로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춘하 씨 미안해요. 이젠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광수는 다시 춘화 곁에 머물렀다. 춘화는 새벽부터 밤까지 병수발을 하듯 챙겼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재결합했다. 하지만 광수의 눈동자 어딘가에는 말 못할 미련의 잔광이, 춘화의 미소 가장자리에는 어두운 집착의 그림자가 번졌다. 한편 정옥은 긴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 골절과 큰 출혈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침상 곁을 지킨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춘호였다.
살인 충동과 같은 분노로 차를 몰았던 사람. 그는 매일같이 물수건을 데워 이마를 식히고 묵묵히 죽을 떠먹였다. 정호가 미안하다. 그래도 넌 내 아내니까 끝까지 내가 지킬게. 정옥은 쉽게 춘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지친 손길을 뿌리치진 않았다. 춘화는 광수의 병실 창가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자신만의 의식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신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광수는 천천히 회복했고 춘화와 함께 연습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급한 요청이 오면 예전처럼 광수는 북만 잡았다. 소리는 삼켰다. 때때로 그의 눈동자는 멍하니 허공을 더듬었다. 지나간 가락이 귓속을 맴돌 때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흐르며 광수와 춘화는 재결합한 연인으로 마을에 자리 잡았다.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행사도 함께 다녔다. 춘화는 예전처럼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광수는 조용히 장단을 맞추는 자로 옆을 지켰다. 정옥은 재활을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춘호가 옆을 지켰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퇴근길마다 병원으로 향했다. 밤마다 그는 속삭였다. 다 잊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옥은 그 말을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깊숙한 바닥에는 그녀가 있었다. 과거 어느 날 밤, 광수와 정옥의 만남을 목격한 이후 춘화는 무당이 아닌 마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 자신을 알고 있었지만 광수를 놓아줄 마음은 전혀 없었다. 잠깐의 일탈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시작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게 춘화는 지푸라기를 꼬아 인형을 만들고 배를 갈라 자신이 직접 쓴 붉은 부적을 밀어 넣었다. 내 소리를 빼앗은 여자여, 웃음도 숨결도 다 가져가 주소서. 촛불은 매섭게 흔들렸고 그녀가 흔드는 방울 소리는 요란하기만 했다. 춘화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이 저주 인형은 춘화만의 은밀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밤은 각자의 가슴에서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았다. 교훈과 여운, 욕망과 집착은 결국 서로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끝은 배신과 사고, 피로 물든 참혹한 현실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저주는 결국 모든 인물의 운명을 흔들어 놓았죠. 사랑과 집착, 신앙과 미신, 진실과 거짓이 얽히며 만들어낸 파국. 결국 누구도 진정한 승자는 될 수 없었죠.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속으로도 더욱 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